계약의 성립은 우리 교재 276페이지부터 요래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요 정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이 되려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청약이니 승낙이니 요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사자가 청약입니까? 판다가 청약입니까? 내 이거 얼마에 판다. 그게 청약입니까? 내 그거 얼마에 사자. 이게 청약입니까? 뭐가 청약이겠습니까? 판다? 사자? 판다? 무조건 먼저 나오는 게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에 팔게가 먼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응답. 그게 승낙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거를 사자가 먼저 나오면 예, 오케이 팔게. 그러면 그게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항상 먼저 나오는 거고 청약에 대한 응답이 승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청약, 승낙 요게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계약 안 되고 요것만 갖고도 계약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청약과 관련돼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청약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내가 이거 얼마에 내 집 얼마에 팔게라는 거 그거는 당연히 가능할 텐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가? 예,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자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 판매기에 돈 딱 집어넣고 딱 버튼 누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판기 같은 게 대표적인 예, 청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해 놨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돈 넣고 누르면 뭡니까? 커피가 나오든지 음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청약하는 거 요거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청약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을 얼마나 팝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승낙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저기 맞은편 마트 옥상에 가가지고 예 스피커로 자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사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케이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고요. 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청약과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집을 제가 여러분의 집을 5억에 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팔 의향 있으시면 언제까지 답 주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답이 없으면 제가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진짜 즉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로 알겠습니다라는 이렇게 한 경우에는 진짜 이거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돼 버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거를 뭐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 답 없으면 승낙한 걸 알게라는 거 이거. 예, 요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승낙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청약입니다. 승낙 간주부 청약 요거의 효력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예, 뭐 이의 제기 없으면 진짜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근데 승낙 간주부 청약의 경우에는 즉 청약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이 청약을 저한테 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없죠. 그리고 답을 그러면 승낙은 안 하더라도 대꾸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새로운 자전거가 하나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함께 송부를 할 테니까 그거 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거 사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에 아무런 응답 없으면 제가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딱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전거 타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사요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자전거 한 대 보내겠습니까? 한 몇만 대 보내겠습니까? 몇만 대 보내겠죠. 아니면 매일 배송되도록 집에 자전거 다 안 들어가게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자전거 비 맞으면 자 승낙한 거로 할게요. 자전거 먼지 묻으면 승낙한 거로 할게요. 답 안 주면 승낙한 거로 할게요. 이래 돼버리면 나중에 되면 그 먼지 받을까 싶어갖고 집에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돼버리면 그래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안 하면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상대방은 아무런 부해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계약은 성립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승낙 간주부 청약의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 이의 제기 안 하면 진짜 승낙한 게 돼가지고 계약이 성립돼 버린다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 해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수업 듣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쭉 가가지고 몰래 이제 여러분의 집을 내가 1억에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내에 답 없으면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30분 내에 여러분은 뭡니까? 문자 보고 뭐 하는 얘기야? 해가지고 만약 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수업 중간에 뭡니까? 안 팝니다 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냥 끝나겠습니까? 당신 집을 9,500만원에 사고 싶습니다. 20분 내에 답 없으면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답 거부하면 뭡니까? 10분 내에 답 없으면 승낙한 걸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뭡니까? 3초 내에 답 없으면 승낙한 걸 알게 해가지고 문자를 계속 보내면 너무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 안다라고 이렇게 청약하더라도 상대방은 여기에 전혀 부여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답을 줘야 될 의무도 없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청약 요거를 철회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철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개념이 자, 어떤 효과가 생기기 전에 그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 그게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라는 그 개념 자체는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효력이 생기는 거를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약도 의사표시 아닙니까? 원래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발신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청약이 상대한테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되기 전에 즉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됩니다. 됐죠? 철회라는 개념 자체는 효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철회가 안 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거, 그게 철회다라는 거. 그래서 청약은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승낙 갑니다. 승낙은, 자, 승낙의 상대방은 요거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청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청약하는 게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을 한 자한테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착이 된 승낙이 늦었다. 우리 늦은 거를 연착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착이 된 늦게 도착한 승낙, 이거는 승낙으로 효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청약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요 집을, 이 아파트를 내가 5억에 당신한테 팔고 싶다. 근데 요거를 자 23일 2월 23일 자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답을 주라.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 어른 승낙 오케이를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23일 오후 6시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승낙을 언제 했냐라고 하면 23일 6시 30분에 자, 한 30분 늦게 오케이 해가지고 승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계약이 성립이 원칙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착이 된 승낙. 늦게 승낙을 한 겁니다. 이래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분명히 23일 오후 6시까지 답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뭡니까? 23일 오후 6시 30분에 답을 줬지 않습니까? 연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승낙으로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30분 차이로 뭐 그렇게 빡빡하겠군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자, 1991년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답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5억에 팝니다. 91년 그때 5억짜리 같으면 뭐 의리의리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가 최근에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돈 생겼으니까 그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지금은 이 건물 자체가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1분이 늦더라도 늦은 겁니까? 안 늦은 겁니까? 늦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연착이 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라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약법에서는 가급적이면 뭡니까? 계약을 어떻게든지 성립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깨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뭡니까? 흥정은 붙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착이 된 승낙은 이거는 더 이상 승낙으로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승낙이 아니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봐가지고 요거를 청약으로 봐가지고 청약자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키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즉 A가 B한테 자 내가 요거 얼마에 파니까 답 주세요. 언제까지 해가지고 23일까지 답 주세요 라고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하루 늦게 24일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받네 해가지고 오케이 내가 그거 살게 해가지고 요래 승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거를 뭐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봐가지고 야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오케이 내가 그래 뭐 요것도 내가 인정해 줄게 해서 여기에 대해 승낙하면 계약은 뭡니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 그게 연착이 된 승낙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착이 된 승낙은 늦었으니까 기존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갖고 청약자 야가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승낙은 요 부분만 좀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격승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신 기억 나십니까? 격승발. 예, 그게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원래 111조 1항을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531조에 격지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몇 개가 나오는데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잠시 한번 갔다 올게요. 어,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60페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핵심에서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요 2번만 좀 보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2번만 체크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겁니다. 예,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 효력 발신 이게 531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요것만 보십시오. 요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 격지자 간의 승낙 요거는 예, 발신주의를 취한다라는 요 조문이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요 청약 승낙 요것도 예, 대화자 간의 청약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예, 격지자 간의 청약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화자 격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그럼 야들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장소적으로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들이 지금 예,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 자체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들은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대신 한 건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들의 의사표시 수단은 편지입니다. 한 명이 편지 보내면 며칠 뒤에 야 보고 이렇구나 해서 다시 또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같은 층에 우리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야들은 장소적으로는 거의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야들은 한 명의 의사표시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까? 며칠 걸립니까? 걸리죠? 그거를 격지자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자니 격지자니 하는 구별 기준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시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즉시즉시로 응답이 대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편지처럼 한참 걸린다라고 하면 뭐 딱 붙어서 저 편지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요래되면 요거는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의 구별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승낙은 뭐다라는 겁니까? 이게 발신주의입니다. 요거만 발신주의고, 자, 대화자 간의 승낙의 효력 발생 시, 이거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화자 간의 청약 혹은 격지자 간의 청약 이거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격지자라는 말에 빡 꼽혀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격지자 나오면 막 반응을 이래 해버립니다. 발신주의 해가지고. 그런데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이 발신주의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뭡니까? 원칙 들어가서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래서 요렇게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주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격승발 해서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청약 승낙, 요거는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 요겁니다. 우리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거 말고도 이거 외에도 자 533조 534조 해가지고 지금부터 조문을 뭐 자주 나오는 조문은 아닌데요. 요 조문 자 청약 승낙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조문만 한두 개 확인하고 올게요. 우리 교재 281페이지 한번 볼까요? 281페이지. 자, 네모 2번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서 양관로 1번입니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밑에 보니까 533조가 나오네요. 보십시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판다가 청약입니까? 사자가 청약입니까? 먼저 나오는 게 청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응답이 승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봅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자, 내가 요 시계, 명품 시계가 하나 있는데 요거 내가 100만 원 니한테 팔게 해서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뭡니까? 그래, 네 시계 그 100만 원 가치 있지, 내가 살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청약했는데 을이 갑이 청약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야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네 시계, 그러니까 명품 시계 그거 1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내한테 팔래? 그래서 요래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청약을 한 겁니다. 둘 다 청약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계약은 청약, 승낙이 필요한데 요거는 뭡니까? 청약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야가 그들은 갑이 청약한 사실을 알고 오케이 내가 100만 원에 살게 이래 되면 승낙인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100만 원에 살게 이래 되면 이것도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거를 교차 청약이라고 부르고, 교차 청약은 형식은 승낙이 없지만 이게 내용 면에서 혹은 상대방 이게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합니까?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까 흥정은 말리라 그랬습니까? 붙이라 그랬습니까? 붙여야죠. 그래 이런 경우에도 뭐 야들이 그냥 형식은 지금 청약 승낙이 아니라 청약 이런 두 개가 나오지만 서로 내용 일치하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계약 성립시켜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됐고요. 그 밑에 조문에 보니까 534조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것도 조문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즉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야가 지금 승낙한 것 같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건 요런 겁니다. 제가 이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한 권 이제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신간 도서인데 이거 보면 이 민법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봐도 이제 요거 이제 베개 밑에 딱 넣고 베고 주무시면 시험 칠 때 무조건 합격입니다.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송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보고 괜찮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써버렸다라는 거 매직으로. 이래 되면 썼다라고 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내드린 책을 여러분이 사시겠다라는 겁니까? 안 사시겠다라는 겁니까? 자, 책을 보내줬는데 매직으로 이름 찍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 이거면 뭐 배고자 하면 이제 계속 시험 합격한다네 해가지고 이름 떡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 밑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건 사겠다는 의사입니까? 안 사겠다는 의사입니까? 그렇죠. 안 산 사람이 왜 나무책에다 이름 쓰고 매직으로 지어지지도 않게 그럽니까? 그게 바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조문 한번 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우리 관습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책에 매직으로 이름 쓰면 그거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사는 거로 봐야죠. 연필로 쓴 것도 아니고 지어지도 않고 매직으로 이름 팍 써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제목 한번 보시고요. 자, 282페이지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네모 3번 나옵니까? 제가 이거 보시면 시험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지 마십시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공통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라는 거, 계약의 효력인데, 자, 지금부터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 셋 다 하나씩 단독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법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5문제 정도씩 계약법은
계약 총론 5개, 계약 강론 5개에서 이렇게 10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만요. 자, 계약 총론이 아까 우리 보신 계약의 종류, 분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여기에 동시행위 항변권이니 위험부담이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니 해지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세 문제 나와요. 총론에서 5개 나온다 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세 문제가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자, 총론 부분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3문제, 계약의 성립 부분에서 3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종류에서 3문제가 나오든지. 근데 종류 부분이 시험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이거보다는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한 3대1의 비율 정도, 그 정도로 요거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그 정도로 그래 나오고, 그리고 요 세 문제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겠습니까? 요겠죠. 요 한 문제, 아니 요 2문제 나오면 여기에서 뭐 2문제죠. 요래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시행위 항변권이니 위험부담이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하는 거, 요거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근데 다 중요하다라는 건 시험이 억수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억수로 많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내용 없고 문제만, 요령만 익히시면, 문제만 몇 문제 외워 놔버리면 이 부분은 틀릴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그래서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 동시행위 항변권 해서 나오는데요. 동시행위 항변권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 몇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냐라고 하면 284페이지부터입니다.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그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자, 지금부터 그 조문을 보실 텐데, 그 전에 2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중간쯤부터 박스가 나오죠. 동시행 항변권 인정 여부에서,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일단 손대지 말고 위에 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뭐 민법상 인정되는 경우,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쭉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동시행 항변권 부정되는 경우에서 기억부터 뭐 매매가 무효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억부터 옆 페이지에 미음까지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자,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라는 거까지 나옵니까? 그 5개 확인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게 걷다가 별표를 하십시오. 자, 위에 있는 거 동시행관계 인정되는 경우 그거 밑줄 쳐놓고 별표 하시게 되면 헛고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거 밑에 겁니다.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5, 6개 그 정도를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해 놓고, 자, 동시행위 항변권 해가지고, 자, 우리 교재 284페이지에 그 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요 조문이 여기도 나오니까 요 한번 열어 보시죠. 우리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 하나 체결된 겁니다. 자, 갑이 자기 집을 을한테, 자, 여기에 예를 들자면 1월 1일 날, 자, 계약금 받고,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2월 1일 날 중도금 받고, 3월 1일 날 이렇게 잔금하고 등기 넘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자, 지금 갑이 이제 3월 1일 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자, 너 오늘 잔금 주기로 했지 해가지고 잔금 내놔라고 할 때, 을은 등기 서류를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면 잔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왜냐하면, 자, 지금 갑이라 내가 을로부터 잔금을 다 받았다라고 하면 을이 순순히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을이 갑을 또 언제 볼 거라고, 살면서 이 사람 또 언제 볼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을은 갑한테 대해서 네 등기 서류 주라. 그럼 내 잔금 줄게 해서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요래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동시행위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행위 항변권 이게 인정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등기 서류 미리 준다라고 하면 제때 잔금 준다는 보장 없습니다. 혹은 잔금 미리 줬다라고 하면 등기 서류 제대로 제때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위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536조에 조문이 나오는데요. 이 조문을 한번 보면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 자, 동시행위 항변권은 모든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쌍무. 그래서 우리 쌍무계약, 매매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자, 을이라고 할게요. 을은 상대방, 갑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게 결국 뭡니까?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자기 채무 뭡니까? 잔금 지급, 이거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요 시점에 잔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라고 하면 뭡니까? 니 늦게 해주라. 등기 서류 주라. 그럼 내 잔금 줄게. 라고 해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자, 상대방의 채무가, 즉 갑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요 말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중도금 2월 1일 날 중도금 주세요라고 할 때 을은 싫어. 난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중도금 안 줄 거야. 해가지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갑의 채무는 변제기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에 등기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도금은 언제 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2월 1일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했다,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고 여기 이거 거절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입니까? 중도금은 선이행입니까? 선이행. 그래서 요거는 선이행 의무.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 을은 상대방 갑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즉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 갑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할 때, 즉 을이라는 애가 선이행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를 읽을 수가 있으면 되고요. 자, 2항 한번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 자, 당사자 일방 을이라는 애가 상대방 갑한테 먼저 이행을 해야 할 경우, 이게 바로 선이행해야 될 경우입니다. 즉 중도금 먼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이행, 즉 갑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항 본문 뭡니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은 원래 선이행 의무를 지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선이행 의무에 있는 자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아이고, 내 살 떨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동시행하자 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예냐라고 하면, 자, 갑이라는 애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소위 말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분양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분양자, 받을 숫자, 아까 왜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불렀듯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사람은 분양자, 건설사나 시행사들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 우리 왜 고객들입니다. 입주 예정자들, 이런 애들을 수분양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할 때 보지 않습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몇 번 나눠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내야 되는데, 중도금은 선이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은 중도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갑회사 그거 망한대, 부도난대, 사장 도망갔대, 그리고 건설사 이거 더 이상 건설 안 한대 해가지고 불안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송에서 계속 건설사 망했대 이렇게 나오니까 살떨려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에 있는 자도 동시행하자. 니 등기 넘겨라. 그럼 내 이 돈 싹 다 그때 다 줄게. 해가지고 동시행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조문 읽는 연습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조문 이건 조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문만 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동시행항변권이 이제 인정이 되면 효과는, 자, 아까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되기 위한 효과는 아까 봤습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쌍무계약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즉 갑의 채무가 변제가 있어야 된다. 즉 3월 1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날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을 주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3월 1일날 자기 채무의 이행 혹은 이행 제공 없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즉 등기서류 안 주면서 잔금 주세요. 요래 되면 이제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요 요건은 뭐 요점 보시고요. 하여튼 요런 요건, 아까 조문 보면서 요런 상황이 되게 되면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의 효과인데, 요거는 우리 프린트물에 그 효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외우십시오. 거지상상 동자상에서 요를 외우십시오. 프린트물에 보시면 거지상상 동자상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데 요겁니다. 자, 거지 상상. 자, 거지상상 동자 상해서 이렇게 거지상상 동자상. 자, 이렇게 요거 뭐 좀 외워 놓으십시오. 그럼 요래 해놓고 자 이제 갑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제 뭡니까? 이행거절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행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동시행항변권은, 자, 나는 니한테 영원히 잔금 못 주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 받을 때까지만 못 주겠다라는 겁니까? 등기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자, 일시적인 항변권이니 혹은 연기적인 항변권이니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한테 돈 영원히 못 주겠다, 잔금 영원히 못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등기 받을 때까지 그거를 일시적인 항변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동시행 항변권 일시적인 항변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지체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데 자, 지금 을이라는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을은 갑한테 왜 잔금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정당 이유 없이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안 주는 겁니까? 등기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잔금 안 주는 거는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그걸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권리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이 되면 이행지체 책임, 즉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채무불이행에서 제가 언급을 또 할게요. 자, 그거 됐고.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동자사항에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자, 동자사항이 된다, 안 된다. 결론입니다. 동자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요래 해놓고, 자, 우리 상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상계는 동종의 채권, 즉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서로 상쇄시키는 거, 그거를 상계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자, 갑이 을한테 돈을 500만 원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채권자, 야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또 을이 갑한테 200만 원 빌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명 사이 거래를 하면서 빌렸다가, 아이고, 내가 너 빌려주고 나니까 내 쓸 돈이 없다. 조금 너가 내한테 좀 빌려주라 해가지고 형편되면 좀 빌려주라 해서 이렇게 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두 명 사이에 지금 채권 채무가 이렇게 다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500 주고 200 주고 이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동종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래만 딱 주게 되면 결제가 간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제 간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상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계는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야, 내 어차피 너한테 200 줄 거 있으니까 그냥 200 떼고 300만 줘. 요래 하든지, 아니면 을도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너한테 500 줘야 되는데 200 받을 거 있으니까, 자, 퉁치고 300만 받아. 요겁니다. 상계는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계는 상계시키는 채권, 을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이래 부르는데, 근데 누가 상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계에서는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수동채권은 사실상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는 쓰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이거 어차피 써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요래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동시행항변권에 상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자, 야가 상계를 신도한다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자동채권, 요게 수동채권입니다. 자, 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자, 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이니까 이게 자동이 되고, 요게 수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화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 수동은. 누구 입장에서 오냐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자상 안됨이라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요걸 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요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의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받기 전까지는 5억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갑도 을한테 5억 받기 전까지는 등기소리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동시행항변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갑이 을한테 빌린 돈이 5억이 있었습니다.
예, 요거. 그러면 자, 요 돈은 지금 집과 관련돼서는 야가 채무자, 야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요 돈과 관련돼서는 요 사람이 대금 지급 채무자, 야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갑이라는 애가 상계를 하는 겁니다. 갑이 야, 내가 어차피 니한테 줄 돈 5억 있고 매매 대금으로 5억 받을 거 있으니까 이 퉁칠게. 퉁.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그럼 보십시오. 요 5억 동생항변권은 여기에 동생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동생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 요거하고 요 집하고 요게 대금하고 요게 동생아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받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동채권. 요거는 줄 돈 아닙니까? 채무. 요게 수동채권이 되는 겁니다. 수동채권은 그냥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생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야가 이거 상계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등기받을 때까지는 이거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에 의해서 이게 상계가 되는 바람에 야는 이거 구경도 못하고 뭡니까? 돈을 미리 줘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상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이 가지는 동생항변권 행사기에 이거를 아예 얘가 뺏어버리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해는 되십니까? 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뭐 그리고 있고 이래 돼버리면 차라리 그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자, 동생항변권의 사이트는 상계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된다. 그것만 기억나면 됩니다. 뭐 자동, 수동 찾는 순간 그거는 땡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자,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리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 요거로 한번 볼게요. 자, 갑하고라고 2026년도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고 2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월 1일 날 갑이 자신의 등기 서류는 안 주면서 을한테 뭡니까? 잔금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대해서 잔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생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란 애가 야가 을한테 등기 서류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자, 판사님, 을이 분명히 2월 1일 날 내한테 잔금 5억 원을 줘야 되는데 얘가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계약서 첨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도 보니까 분명히 을은 26년도 2월 1일 날 갑한테 잔금 5억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줘야 된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거 맞네 해서 판결을 딱 내리려고 하니까 을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판사님 잠깐만, 내가 그냥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야도 내한테 지금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2월 1일 날 야도 등기 서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생항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 소리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는 뭡니까? 아하, 맞네 해가지고 자, 너 을한테 5억 받아라. 진짜 계약서에 보니까 5억 받을 권리 있으니까 받아라. 그래서 원고 네가 이긴 거 맞다. 근데 그냥 받아라가 아니라 뭡니까? 네 등기 서류 넘겨주면서 받아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원고 일부 성소 판결 혹은 상환 이행 판결 혹은 상환 급부 판결 다 같은 말입니다.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그래, 돈 받으라는 겁니다. 대신 뭐하고 상환하라는 겁니까? 등기 서류하고 상환해가지고 돈을 받아라. 그리고 원고, 그래, 니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안다. 너 이겼다. 근데 그냥 받으라가 아니라 뭡니까? 니도 등기 서류 넘겨주면서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원고 일부 성서 판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동생의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지, 상상, 동자상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게 그 프린트물 보시면 자, 제일 밑에 양갈로서 한번 해서 동생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나오죠. 네, 그다가 286페이지 해가지고 아까 기억부터 미음까지입니다. 예, 그래, 그 판례들인데, 자, 요거는 요래 생각하십시오. 자, 요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이 많겠습니까? 편무계약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쌍무입니다. 편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도 대부분 쌍무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계약도 대부분 쌍무입니다. 그러면 자, 웬만하면 다 동생항변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대부분 쌍무계약이니까요. 동생항변권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위에서 일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항변권이 인정이 되는 걸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안 되는 걸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몇 개 외우고 그 외에는 전부 뭡니까? 동생항변권 다 인정됨 이래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제가 딱 그냥 크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의 말소 요 내용인데요. 자,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하나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이제 제가 1,000만 원 수표 하나 딱 찾아 들고 가갖고 갚습니다. 예, 변제를 하면서 제가 은행 창구 앞에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흔들면서 자, 동생합시다. 등기 말소하세요. 그럼 내 1,000만 원 드릴 때 변제할게. 그래서 제가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 계시는 분은 저한테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손님 그러겠습니까? 다음 손님이지 뭐. 저 같은 거 뭐하러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손님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딴 번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생이란 말입니까? 동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제 이게 선이행입니다. 돈을 갚으면 이제 은행 창구에서는 뭡니까? 한 2, 3일 뒤에 등기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소 등기 됐을 겁니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생이 아닙니다.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근데 자, 우리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해놓습니다. 돈 빌려주면서. 그러고 나니 돈 못 갚으면 뭡니까?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제와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이 말 나오면 담보 목적 나오면 뭡니까? 이 저당권이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됐고. 그리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 아마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가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그냥 나와버리면 주임법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반드시 뭐 해놓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닌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임대차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임차권 등기를 딱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아는 순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제 성질에. 그래갖고 당장 돈 찾아갖고 이제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만납시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잠시 뭐 돈 융통이 안 돼서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일단 화 한번 확 내고 자, 여기 보증금 반환할 테니까 그거 말소하세요.
동생합시다 해서 제가 소리 빽 질렀다라는 겁니다. 동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한 임차권 등기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 살자라는 겁니까? 돈 받자라는 겁니까? 돈 받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는 기능 자체가 뭡니까? 저당권 등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 변제는 아니지만 돈 돌려주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닌 임차권 등기 말소 요거는 요거하고 거의 하는 기능이 유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는 동생이 아니다. 돈을 미리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확장시키면 나중에 주임법도 보시고 나면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봤으니까 그런데요. 다음 주에 요 주임법 보시고 나면 이제 나중에 동생항변권 말씀드릴 때 그래 요게 요거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시고 예. 불능 부분 민법상 불능해가지고 위험 부담의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조금만 쉬고 가시죠.